입니다. 우리 정필수 좌장님으로부터 우리 지금 새로 이번에 시작하는 요 강의에 대한 또 말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60차 우리가 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실 분은 동서대학교 한철환 교수가 디지털 전환과 해운 물류를 이야기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과 해운 물류라는 그 책자를 최근에 발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목만 듣고 생각하기에 디지털 전환이 우리 해운 물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근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보 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 물류 쪽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되는 물류 관련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활용할 것인가. 결국 물류가 시간과 공간의 효율화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보의 신속한 교환 및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런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AI나 빅데이터나 혹은 다른 데이터 기술들이 우리 해운물에 적용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을 맞는 해운물류가 어떻게 그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철환 교수가 명쾌한 설명과 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수범 교수가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썸머리에서 해주는 해운 브리핑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0차 강의를 해주실 한철환 교수 그리고 최수범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수 부회장님도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잘 네네. 들립니다. 예, 이렇게 여름밤에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다 이렇게 모이신 열정을 아주 존경합니다, 전부. 오늘 요새 계속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가서 AI 공부도 하고 쭉 하는데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를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철환 교수님이 디지털 전환과 해운 물류라는 저서 중심으로 그렇게 강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30권 이상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맥락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스마트화, 그 다음에 연결화, 디지털화 이 세 가지인데 스마트화는 아시는 대로 빅데이터하고 AI를 도구로 해서 이끄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화는 이제 인터넷이 사물에 연결되는 IoT, 그 다음에 나중에 확대되면 만능 모든 거에 연결이 되는 IoE, 인터넷 투 에브리싱,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이렇게 하는 이제 연결화가 이제 하나 끌고 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감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 때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피지컬 세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세계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가상 세계, 사이버 월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70년대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디지털화가 되면서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개척이 되면서 그 스마트폰의 이제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스마트와 연결화 디지털화하고 피지컬 세계, 사이버 세계,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세계로 중간에 이제 그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매개가 돼가지고 이끌고 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안철환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해운물류 분야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스마트화라든가 연결화, 디지털화 분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고 그다음에 경쟁국들인 일본이라든지 미국 선진국은 어디까지 왔냐 하는 측면의 얘기를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현실 세계의 해운물류, 피지컬 세계의 바다 이쪽과 연관해서 굉장히 귀중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원수 부회장님께서 그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화, 연결화, 디지털화 말씀하셨고, 이걸 이동통신이 되면서 피지컬하고 이런 디지털 세계가 이제 통합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시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법률하는 사람들도 요 AI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현재 법제도와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생길 건가 관심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해운신문에 그 AI를 반영한 그런 이제 선박 운항 관련 책임 논문도 하나 발표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운 분야에 어느 정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수범 저 박사님한테 우리 2주간 우리 단톡에 올라온 소식들 한번 정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뜨거웠던 뉴스는 아마 그 한화그룹이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동부 필라델피아주의,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조선소인데요. 이 조선소의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 완벽하게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선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일반 상선도 50% 정도 공급을 하지만, 이 고남이나 그 연안, 이 관련 정부 선박을 많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존스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미국 그 연안에서 그 운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법 때문에 그동안 이 필리 조선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지금 북극해에 그 얼음이 녹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북극해에서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쇄빙선이 수십 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 쇄빙선이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7척의 핵추진 쇄빙선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단 한 척의 쇄빙선만 지금 북극해를 운항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 선박마저도 굉장히 지금 그 노후화가 돼서 조만간 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여기 그 북극해에
세빙선을 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건조 계획들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필리 저수소가 세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일반 다른 상선들이나 군함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런 세빙선 같은 특수 선박은 그동안 이제 설계 능력 부족이나 건조 능력 부족 때문에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하나그룹이 여기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지금 북극해의 이 실질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히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금융 지원 RG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산자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까지 상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이 발급한 선박 선수금의 100%에서 95%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례로 조선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이 저순소에 보증한 RG를 발급한 은행에서는 5%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격 경험에 따라서 아마 그런 위기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금융권에 지원되는 규모가 약 37조 원 정도 그렇게 수주를 신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요번에 이번 6월부터 이제 특별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우리 공부 모임에 있는 이상석 팀장님께서 이제 이 부서로 가시면서 이런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항만 물류 지표,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항만을 이제 집중 분석하는 항만 포커스 항만, 그 다음에 법률 관련 부분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항만 물류 이슈 이런 부분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부산항 주요 지표 이런 걸 그래프로 잘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좋은 내용이어서 우리 공부 모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철 도선사님이 최근에 항공모함 도선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부방에 사진을 공유를 해주셔서 아주 항공모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선을 마치고 이렇게 기념 촬영한 내용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배수량이 11만 3천 톤 쇼톤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선박이고 LOA가 3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고 이 선박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가 2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스팀 터빈이 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조원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함재기가 최대 90대까지 이게 아마 보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상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오랜 시간 끝에 최근에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해상 초계기 P-8A를 도입을 했고 총 세대가 지난 6월 19일 날 도착을 했고 추가 세대가 6월 30일 날 도착을 우리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의 특징은 대잠전, 대수송함전, 그다음에 해상 초계 작전 등 해상 작전에 꼭 필요한 그런 항공기로서 2025년 내년 중반에 아마 전력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윤배 대장님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윤배 대장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그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죽도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울릉도 오른쪽에 조그만 섬인데 이 죽도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가족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포항에 살고 계시고 혼자 이 죽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을 독도에 초청을 해서 중요성을 아마 서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솔 변호사님이 그 법무법인 율촌에서 부실 벌점의 주요 쟁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판례 40개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잘 기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과도한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루고 특히 이제 그 건설 산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도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시면 아마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부분 아마 도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는데요. 그 어선들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이 사고 최근에 이제 남해에서 해진호를 포함해서 한 10척 정도 이 어선이 전복되는 그런 사고인데 이 사고의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보건성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어선도 이 보건성에 대한 이좀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좋은 칼럼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명호 선장님이 EBS 나는 선언이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유튜브에도 지금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선원들을 삶을 이해하고 바다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예,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아이고. 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원 동정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모임의 부대표인 김현빈 대표님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해양의 고리라는 그 번역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포레스컴 회장님이 번역을 하시고 도서출판 귀거래사에서 발행한 해양의 고리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부 정도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명규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 힐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미국 그 애틀랜타 컨벤션 센터의 그 안내 로봇 수출 계약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 2주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선우 저게 해상법 주간 브리핑 잠깐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크게 해주시고요. 여기 108호, 109호인데요. 108호에는 항구의 도순사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순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항만에 선박들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배를 붙이고 또 떼어주는 그런 이제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순사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도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도순사의
그 책임은 이제 도선료로 제한되도록 그 약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에 그 책임 제한을 못하게 되는 그 사유가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그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 그 책임 제한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요 중과실 때문에 책임을 제한 못한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요 책임 제한을 못하게 되는 사유를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무모한 행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순사들이 이런 무모한 행위를 어, 그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이제 책임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약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약관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 좀 올려봐 주세요. 그다음에 대량 화주 해운업 진출 규제의 법적 의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이제 그 대량 그 화주 쪽에서 암모니아를 이제 운송을 하는 그런 업에 진출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운협회 쪽에서는 해운법 제24조 7항에 따라 가지고 액화가스를 가지고 있는 화주들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규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 못하게 하는 것은 운송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대량 화주가 배를 소유하고 운송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주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싱가포르 센토사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었습니다. 기름 유출 그 사고는 우리나라에도 시프린스 사고하고 허베이 스프리터 오염 사고, 큰 사고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도를 특별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입증이 필요 없도록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이제 가져갔고요. 그리고 유조선 선주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액수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제한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또 국제기금이 더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 추가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됐고요. 109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9회는 해상교통법이라고, 바다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제 해상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바다의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콜레그라는 국제조약하에서 이 해상교통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72년 콜레그인데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조약엔 비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국내법화 했는데 해사안전법에 이게 항법 규정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2023년 7월에 이 법을 바꿔가지고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사안전법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에 가야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항법이 발견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 인수한 그 내용인데, 뭐 저는 좀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을 조금 많이 그렇게 담았습니다. 즉 카보타지 이 법이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존스법 안에 이 카보타지 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미국 내항 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100%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미국의 내항에 운송되는 선박도 이제는 미국 법인인 하나오션의 법인이 회사가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하나오션이 좀 선진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된 바와 같이 뭐 북극을 항해하는 선박도 건조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이 우리나라하고 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오션의 현지 법인이 이제 필리 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 재무 제표상에 하나오션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테고 필리에서 이제 그 수익이 나면은 배당의 형식으로 현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기 운송 계약의 중요성인데요. 그 이제 조금 이따가 서경원 뭐 차장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국제 해상 운송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뭐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 운임은 많이 뛰어오르고 그 실은 나를 배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첩경인 것은 장기 운송 계약, 그러니까 서비스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뭐 한 1년, 한 6개월 전에 그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은 현재보다도 이제 운임이 낮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높은 운임이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제 그 장기 운송 계약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스팟에 있는 높은 운임을 취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또 화주들은 이제 그 장기 운송 계약을 이제 이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또 스팟으로 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없어져야 이제 그러니까 장기 운송 계약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이 해상 운송 시장이 안정화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운송인들이 선박도 더 많이 발주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요 스팟의 비중이 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송 시장이 더 불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그 다섯 번째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원수산의 뭐 참치잡이 어선 건조의 의미라고 쭉 했는데 뭐 제가 여기 해상법 뭐 저 주간 브리핑은 또 수산 쪽도 한 번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동원산업이 이제 참치잡이 선망 어선 두 척 건조를 목포에 있는 한국 메이드 조선소와 체결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한 척이 한 500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대형 조선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형급 그 원양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상법에 이제 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 상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는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또 물건을 그걸 팔 때 그게 이제 매매라고 해석이 되고 지금처럼 잡아가지고 파는 것은 매매가 아니다. 그러면 동원이 그 잡은 물고기를 이제 어 이제 뭐 노량진 상인에다가 노량진의 상인에 파는 경우에 이건 상행위가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회사가 한 거래는 모두 이제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렇게 그 제가 준비했던 해상법 주간 브리핑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그 오전에 전월 읽기 77회차를 저희 모임 공부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삭제를 했고요.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목차를 땄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아까 방금 교수님께서 그 운임 상황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데일리 계속 하이를 찍고 있고요. 지금 호주 항로 가는 것이 1,400불,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가는 게 이제 4,000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서화는 지금 7,000불인데요. 이게 과거 한 10년에 제가 알기로 호주 항로가 500불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운임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간략히 지금 현재 마켓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금일 다룬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오스라 2022에 대한 그 파이널 룰이 제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최근의 소식입니다. 이게 파이널 룰이라는 것이 뭐 저희 쪽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신규칙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오스라 2022는 저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디머리테이션 관련해서 청구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공정하게 불공정 요소들을 없애고 공정하게 좀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제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컨테이너 지체와 선박의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화주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정이 된 부분을 이번에 5월 28일 날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이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그 데머리지 반환이나 이제 청구 소송을 하는 그 횟수가 기존보다 한 3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약 한 56건의 이제 공식 사건이 심리가 되고 있고요. 31건의 소액 청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20억 불, 그 하나 14조 상당의 지금 분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그 파이널 룰에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청구 주체와 청구 내용들을 좀 운송인에게 명확하게 하고 적법한 청구를 진행을 하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그 차지 스탑 어큐어링이 좀 발생 사유, 그 디머리지가 발생 사유가 중단된 일로부터 30일 안에 인보이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 발생 사유가 중단된 날이 그 디텐션이나 디머리지로 좀 보면은 이게 컨테이너를 반납한 날 또는 이제 야드에 반입 반출한 날 이후에는 이제 30일 내에 운송인은 그 뭐 수화인이나 아니면은 그 청구를 할 그 당사자에게 인보이스를 발송을 하고 그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도과가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 청구를 받은 수령자는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될 당사자는 이제 인보이스 수령 후에 3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가 없으면 30일 내에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 구체적인 규칙을 이번에 그 오스라 2022 파이널 룰에서 5월 2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항만물류 보고서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블룸버그 자료는 돈을 내야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료고,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그간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운임이나 마켓 상황들은 저희가 항상 뭐 어디서 구할 수는 있지만 항만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양진흥공사에서 이번에 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는 월간 보고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자료를 찾아보려는 분들이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항만진흥공사에 들어가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잘 모르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장 분석 보고서 안에 있다. 시장 분석 보고서 안에 월간 항만물류 보고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 공격으로 6월 19일자 뉴스로 보면은 벌크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아 침몰을 했습니다. 이 벌크선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전쟁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스웨즈 운하가 다시 통항이 진행이 되면 운임도 좀 정상화가 될 것이고 좀 공급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각종 보고들은 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가을 이후에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공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싸움이 줄어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번에 벌크선 두 척이 추가로 침몰을 하게 되면서 아직 좀 모호하게 됐다. 이 상황과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보험자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저널 읽기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의 꼭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해운 저널 읽기 모임도 굉장히 가치 있는 또 모임이신데, 계속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